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로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방송을 하고 약간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비욘디랑 방송도 하고 뭐 이러면서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연말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너무 딥한 내용을 하게 되면은 또 그러실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사실은 저희 기능학 교실에 들어오시는 많은 분들께서 조금 딥한 내용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서 한번 그래도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이니까 조금 더 난이도를 조절해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은 그 영양제 복용법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했고요. 사실은 원래는 지난번에 제가 유방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암종별로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좀 연말이기도 하고 조금 더 그냥 가장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영양제를 복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브로드하게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을 먼저 다뤄보자 싶어서 오늘은 개별적인 암종보다는 이제 먼저 브로드하게 영양제를 복용을 할 때 이거를 어떤 이유라든지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항산화 얘기도 할 거고요, 뭐 스트레스 얘기도 할 거고요, 자율신경계 얘기도 할 거고, 면역 관련해서 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냥 에피소드적인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나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봤으면 해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맨 처음에 항산화 효과 얘기를 할 건데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맨날 이제 항산화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산화 네트워크, 항산화 효과에 좋은 영양제, 항산화 효과를 뭐 해야 된다, 뭐 항산화 효과에 좋은 약채와 과일, 뭐 이런 것들이 미디어에서도 끊임없이 나오고 하는데, 사실은 과연 진짜 항산화라는 게 뭐고 왜 우리가 항산화를 해야지 좋은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기능학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항산화죠. 그러니까 산화가 나쁘니까 항산화, 대항을 해야지 이 산화 스트레스에 대항을 하는 효과를 우리가 이제 얻어야 된다.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항산화 효과를 항상 노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산화가 왜 안 좋은가 하면은 일단은 산화 스트레스, 활성산소, 뭐 자유라디컬 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 안 좋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 자유라디컬 애들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제가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PPT에 보면 DNA 데미지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손상을 일으킨다는 거죠. 지금 이 그림을 보면 UV 라이트, 그러니까 자외선이죠. 자외선, 그 다음에 에어 폴루션, 그 다음에 뭐 공기 오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라디에이션, 방사능이라든지, 뭐 흡연, 뭐 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우리의 건강에 좋지 않은 애들이 결국에는 활성산소, 자유라디컬을 이제 형성을 해서 걔네들이 우리 세포 안에 DNA나 뭐 이런 RNA 같은 유전자에 데미지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손상을 일으키게 된답니다.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항산화 효과를 우리가 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런 활성산소, 뭐 그런 자유라디컬, 이런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유발되는 이 DNA나 그런 유전자의 손상들이 과연 왜 뭐가 문제길래 이거를 이거를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항산화를 하냐, 이건데요. 이 DNA 데미지는 결국에는 암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지금 보면 DNA 데미지, 그리고 그런 유전자의 손상, 그리고 유전자의 그 변이, 뮤테이션이 일어나면 정상 세포가 노멀셀이 암세포로 변형이 된다. 이런 그림이에요. 근데 이런 DNA 데미지, 그런 DNA 손상이라든지 뮤테이션, 변이를 일으키는 거에
저 그림의 밑부분을 보면 칼시노젠, 발암 물질이죠. 발암의 원인들, 그리고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여기서 다시 산화 스트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산화 스트레스, 자유 라디컬, 뭐 활성산소에 의해서 산화에 의해서 이제 DNA 데미지를 일으키는 거, 그리고 인플라메이션, 염증 같은 것들이 반복돼서 유발되는 거, 그리고 이문 펑션, 그 면역력의 문제일 때문에 이런 DNA 제대로 그런 면역 기능이 되지 못하면 DNA 손상이나 변이가 일어나고 이것이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만든다. 이런 그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상된 세포의 비정상 증식이 바로 암입니다. 정상세포는 지금 그림을 보면 정상세포도 이렇게 분열을 해요. 근데 정상적인 애들은 저희가 분열을 하다가 중간에 뭔가 세포의 손상, 그리고 유전자나 이런 것들, DNA라든지 이런 것들이 데미지를 입게 되면 세포 자살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림 보면 세포 자살이라는 거는 에이팝토시스. 그러니까 세포가 손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에이팝토시스, 세포 자살에 의해서 그런 세포들은 사라져 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손상된 세포가 에이팝토시스 이런 그 정상적인 그런 세포 자살의 그런 패스웨이로 가지 않고 분열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제 종양이 되는 거죠. 튜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손상된 세포가 막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하면 그것이 그냥 단순 증식만 하면 양성 종양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다른 막 그 장기까지 침범해 가면서도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폭주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악성 종양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시 보면 칼시노젠, 발암물질이죠. 이런 DNA 데미지나 뮤테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애들이 무엇이 있을까 보면 칼시노젠이죠. 발암물질. 이제 발암물질은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흡연이라든지, 뭐 술이라든지, 뭐 성면이라든지, 뭐 그런 환경적인 것들도 있었고, 또 뭐 라디에이션, 방사성도 있을 수 있고, 또 칼시노제닉한 바이러스는 뭐가 있죠? B형 간염 바이러스라든지, 뭐 C형 간염 바이러스 이런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 그리고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 이런 거는 자궁경부암 같은 걸 유발할 수 있죠. 그래서 칼시노제는 굉장히 그런 발암 물질들 우리가 알고 있는 애들이고요. 인플라메이션은 이제 염증도 자꾸 반복이 되면 이것들이 세포 손상에 유발되고 결국에는 그것들이 계속 손상된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하게 되면 암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염, 단순 이제 밀환성 위염이나 이런 건 아니고 위축성 위염이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그런 것들이 오래되면 위암의 그런 소인이 높아지죠. 위암의 리스크. 그리고 아까 말한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그런 산화 스트레스. 그 항산화에 저희가 항산화 하는 이유는 이 바로 그 산화 스트레스가 바로 결국에는 DNA 데미지를 일으켜서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산화 효과를 그렇게 맨날 노래를 부르는 거죠. 이뮨 펑션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면역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한 그 세포 자살, 이 그림에서 정상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가 손상이 되면 세포 자살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면역세포들이 이제 그 관여를 합니다. 우리가 그 요즘에 NK세포 다들 많이 아시죠? 그 내추럴 킬러 셀이에요. NK세포가. 그래서 자연 살해세포입니다. 그래서 이름들이 되게 한글이 사실 저희는 좀 더 어색스러운데 이 내추럴 킬러 셀 같은 경우는 NK세포가 왜 자꾸 NK세포는 오대암 같은 경우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급여도 되죠. 그리고 일반적인 그냥 일반인 분들도 요즘에는 면역력 측정 관련해서 NK세포 검사 해보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네. NK세포가 내추럴 킬러 셀이 왜 활성화되어 있는 게 중요한가? NK세포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이 바로 NK세포가 내추럴 킬러 셀이 뭐가 있어요? 킬러예요. 얘는 한마디로. 얘는 세포를 죽이는 애예요. 어떤 세포를 죽일까요? 바로 손상된 세포를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DNA 데미지라든지 활성산소라든지 산화 스트레스 아니면 칼시노젠에 의해서 혹은 오코제닉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런 애들에 의해서 손상된 세포를 내추럴 킬러 셀, NK세포가 죽여줘야 돼요. 얘가.
그런데 그리고 그것을 뭐 죽이고 또 세포 자살을 촉진시키고 에이포토시스를 촉진시킴으로써 손상된 세포가 이제 사라지도록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면 이게 암세포로 분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항산화 효과라든지 이뮤 펑션, 면역력이라든지 얘네들은 똑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고 사실은 연관이 좀 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제가 이뮤 펑션 하면 면역력 관련해서 사람들이 뭐 면역력이랑 저희가 아무리 지금 제가 이런 원리들을 얘기를 하고 면역력은 그렇기 때문에 암이나 이런 거를 예방하는데 암의 그런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도 사실은 몸소 느끼기에는 쉽지가 않은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굉장히 느끼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였냐면, 저희 그 병원 옆에 어떤 병원에서 이제 굉장히 복수가 많이 차서 저희 쪽으로 이제 좀 복수를 빼달라라고 해가지고 보내신 환자분이 있었는데 그 환자분이 그 서울대에서 이제 그 이식을 받은 환자였습니다. 그 신장 이식을 받은 환자였고 그 부인분께서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검진을 받고 이제 저랑 이제 상담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식을 하기 전에는 이식을 하고 나면 면역 억제제를 먹게 되고 그 면역 이식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식을 한다는 거는 사실 신장 그분은 이제 만성 신부전에 의해서 신장 이식을 이제 부인으로부터 받은 상황이었는데 이식을 하게 되면 면역 억제제도 먹게 되고 또 이식을 한다는 거는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 또 굉장히 큰 수술이고 하기 때문에 그 하기 전에 양쪽이 다 도너와 그 공여자와 그 다음에 받는 사람 모두 다 이렇게 암에 관련해서 굉장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스크린 검사를 합니다. 왜냐면은 암이 있는 사람의 걸 장기를 줄 수도 없거니와 암이 있는 사람이 장기를 받기도 그렇죠. 왜냐면은 어차피 암으로 인해서 기대 여명이 오래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게 조금 의미가 없거니와 플러스 면역 억제제를 먹게 되면 그 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런데 그분들은 서울대 병원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스크리닝을 하고 그것을 통과를 해서 이제 신장 이식을 받았는데 신장 이식을 받고 면역 억제제를 먹자마자 한 석 달도 되지 않아서 갑자기 간암이 엄청 크게 발병을 했고, 그분은 이제 남편분께서는 결국에는 이제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을 때 하셨고, 이제 부인분께서 굉장히 이제, 충격에 빠지신 상태였었는데, 이제 저한테,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제 남편이 면역억제제를 먹어서 암에 걸렸다고 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빠르다고 했다. 그러면 내가 신장을 이식해줘서 남편이 암에 걸려서 죽는 건가요? 막 이렇게 너무 슬퍼하시고 충격에 빠지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건는 아니다. 이게 면역 억제제를 먹으면 물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암에 걸릴 확률이 몇 배가 높은 거는 맞지만 부인분께서는 이제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신장을 남편에게 준 거였고 그 검사상에서 영상이나 이런 거에선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CT라든지 MRI 이런 영상에서 암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세포 레벨의 암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분도 CT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암이 면역 억제제를 먹게 됨으로써 바로 여기서 이뮤 펑션이 나오는 겁니다. 면역력이 갑자기 면역 억제제가 그 이식을 받게 되면 면역 억제제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타 장기가 외부 물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거부 반응의 면역 반응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이식을 하신 분들은 평생을 먹게 됩니다. 근데 이 면역 억제제를 먹음으로 해서 이뮤 펑션이 당연히 떨어지죠. 면역력이 떨어졌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DNA 데미지나 뮤테이션이 일어나 있는 그런 이 세포 레벨로 이제 존재하던 암들이 정상적으로 제거가 되지 않는 거죠. 면역 세포나 면역 기능에 의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간암이 보이지 않았던 간암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서 이제 사망을 하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그 면역 억제제를 먹는 이식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일반인에 비해서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기는 합니다. 몇 배 이르기는 해요. 그래서 이 면역의 기능이라는 게 저도 당연히 머릿속으로 교과서적으로는
면역 억제제를 먹으면 일반 사람들에 대비해서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는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실제로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환자분을 보니까 이 면역 기능이라는 것이 정말 단순히 우리가 왜 면역력 맨날 미디어에서 얘기를 할 때는 뭐 감염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면역력이 좋아야 뭐 바이러스에 안 걸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한 단계 넘어서 면역력은 감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암 발생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내추럴 킬러 셀이라든지 자연살해 세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우리의 면역 그 세포에 관련된 캐스케이드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용을 함으로써 이렇게 DNA 데미지, 손상을 입은 이 그림처럼 뭐 칼시노젠이라든지 옥시데티브 산화 스트레스라든지 뭐 이런 애들에 의해서 DNA 데미지나 뮤테이션이 유발된 이런 손상된 세포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면역 세포가 제거를 해줌으로써 이것들이 손상된 세포가 마음대로 막 증식을 해가지고 폭주를 해가지고 암으로 되는 것을 이제 막아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항산화라는 것과 뭐 면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요. 다 같이 궁극적 목적은 같습니다. 이런 세포 손상을 최대한 덜 유발하고 이런 항산화라는 것도 세포 손상을 최대한 덜 유발하고 그리고 면역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감염이라든 뿐만이 아니라 이런 손상된 세포를 때때 잘 제거하고 함으로써 정상 세포들이 잘 이제 차지를 하고 비정상 세포들은 잘 제거를 함으로써 암이나 이런 것들이 유발되지 않고 또 이것들이 결국에는 노화랑도 관련이 있어요. 이제 결국에는 세포 손상은 노화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암을 예방하고 또 항노화도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항산화, 항노화, 뭐 면역력 이런 것들은 다 하나로 묶여져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은 뭐냐면 저희 암 유전자 변이 양성 건강을 위한 세수병원 그 처방전 뭐 이렇게 제가 만든 건데요. 저희가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암 환자분들이 주로 오시는 통합암 치료를 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유방암이나 난소암에서 브라카 양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브라카라는 거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게 텐데요. 유방암이라든지 난소암에서 이제 브라카 양성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가 왜 브라카 양성이죠.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는 엄마, 뭐 이모가 뭐 난소암, 유방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본인도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자기도 이제 브라카 양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브라카 양성 같은 경우에는 특정 연령대 뭐 70대나 이런 때 되면 유방암에 막 걸릴 확률이 거의 막 60%, 80%까지 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거의 8명은 걸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 나이가 되면 거의.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는 어떻게 했죠? 안젤리나 졸리는 예방적 유방절제술과 예방적으로 난소 장홍을 다 뗐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좀 유명해졌죠. 그러면서 이제 나도 브라카인가? 이런 거랑 관련해서 이제 유전자 검사 관련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이제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브라카 검사를 거의 다 하시죠. 요즘에는. 근데 이제 브라카 검사가 급여 조건, 보험이 되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험이 되게 되면 보통 10만 원 이내, 환자가 본인 부담하는 것이 10만 원 이내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200~300만 원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보험이 되는 조건이 유방암 환자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어떻게 되냐면 뭐 예를 들면 35세 이하 유방암이라든지 그러니까 누가 봐도 너무 젊은 나이에 걸린 유방암 뭐 그리고 양측성 유방암이라든지 양쪽이 다 유방암 뭐 그리고 유방암이랑 난소암이 동시에 걸렸다든지 뭐 남성 유방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조금 까다롭습니다. 유방암 환자가 뭐 가족 중에서 뭐 삼친이네, 그러니까 뭐 삼친이네, 뭐 예를 들면 엄마, 이모, 막 이런 사람들 중에 자매,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유방암 난소 환자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급여 조건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 조건이 안 돼요. 또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이 유방암 브라카다라고 해도 뭐 자녀라든지 자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검사가 급여가 안 되죠. 그래서 굉장히 비용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대학병원보다는 그래도 고비용이긴 하지만 더 비용적으로 좀 절감이 되어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좀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이제 난소암 환자 중에서 BRCA1 양성인 환자가 있는데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다행이라고 표현하면 그러는데 딸이 없고 아들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알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아드님을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아드님도 그 엄마랑 똑같이 BRCA1 양성으로 나왔어요. 근데 남자인 경우에는 이제 BRCA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방암이나 난소암에서 굉장히 이제 높은 그 확률을 보이는데요. 그래도 이제 아들이니까 조금 낫죠.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BRCA 양성 남성의 경우에도 뭐 남성 유방암뿐만 아니라요. 췌장암이라든지 뭐 대장암 그리고 전립腺암 뭐 이런 것들의 위험성이 일반인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줘야 되고 이제 뭐 그래서 BRCA 양성 이제 여성분도 마찬가지죠. BRCA 양성인데 유방암에 걸리신 분들은 난소암에 대해서도 이제 예방적으로 절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췌장암이라든지 대장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높아지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 검진이나 이런 것도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검사한 경우에는 이제 20대에 굉장히 잘생긴 건장한 우리 아드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BRCA1 양성으로 나왔고, 그래서 제가 뭐 전립腺암이라든지 췌장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남성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조금 더 높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만든 그런 자료 같은 거를 드렸는데요. 이제 LSL,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뭐 금연하고 절주하고 건강한 식습관하고 규칙적인 운동하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적정 체중 유지하고 뭐 이런 거는 너무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조기 검진이나 만성질환 관리도, 그러니까 검진이나 이런 것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그리고 좀 더 빨리 시작하자 하고 하면서 항산화 스트레스 관리하면서 제가 이제 노란색 줄을 쳐놨는데 극심한 운동 등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활동을 피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운동,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면 막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특히 제가 이분한테는 이 젊은 남자분, 20대 남자분이니까 더 이 부분을 강조한 이유가 막 이제 아무래도 젊은 남자분이니까 요즘에 또 몸 만들고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막 운동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막 다이어트를 막 체지방을 엄청 줄여가면서 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런 애들도.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육상 중에서 마라톤 같은 거 굉장히 오래 하면 그게 몸에 좋을까요? 그게 일반인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산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유발해요. 그래서 뭐 굉장히 극심한 운동 같은 것들, 그리고 우리 이거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 심한 그런 운동 같은 것들은 역시나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딱 즐길 수 있는 정도의 운동, 그리고 너무 강박적으로 막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막 체지방을 굉장히 줄이는 듯한 운동, 이런 것들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만약에 유산소 운동을 하신다면 약간의 심박수를 약간 10% 정도, 20% 정도 올릴 수 있는 정도만 하시는 게 좋고, 굉장히 뭐 마라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요. 결국에는 그 산화 스트레스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NA 데미지를 유발하고 세포 손상을 유발하고 그런 것들이 암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기기 때문에 그런 너무 극심한 운동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제가 오른쪽 그림이 뭐냐면 겨울날에 갑자기 이제 노인분이 쓰러져 있죠. 이게 이제 이거는 암이랑 좀 다른 건데 심혈관계 질환, 심근경색이 겨울에 그렇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왜냐면 심근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수축을 하면서 이제 막혀버리는 그런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이 쌓이는 것도 문제지만 갑자기 이제 수축을 해버리면서 이제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완전히 플로우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특히 유발이 되는데요. 이게 겨울에 이제 온도가 낮을 때 굉장히 잘 유발됩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할 때, 새벽에 저도 일찍 나오는데요. 그때 보면은 노인분들이 굉장히 껌껌한 데서 이렇게 운동을 막 하고 계세요. 저희 아파트에서도 보면. 근데 그게
그렇게 굉장히 그걸 하는 이유는 건강하고 싶으셔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이 추운 날씨에 하시는 거는 이 그림처럼 심혈관계 질환, 심근경색이나 그런 스트로크, 뇌 쪽, 뇌경색, 뭐 이런 것들, 뇌출혈, 뇌경색, 뭐 이런 것들, 스트로크라든지 뇌졸중, 이런 것들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여요. 막 아침에, 막 새벽이죠. 깜깜한 데 와서. 그런 낮은 온도에서 하시는 거. 그리고 이 역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극심한 운동을 강박적으로 막 하면 이거 운동 열심히 했다고 막 오셔가지고 막 얘기하세요. 막 의사들한테. 그런데 그게 과연 건강에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렇게 권장드리지 않는다는 거.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심리적 스트레스도 산화 스트레스랑 연결이 되죠.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아까 말한 그 산화 스트레스, 활성산소를 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DNA 데미지를 유발하고 그래서 암으로 갈 수가 있죠. 제가 비온 뒤에 이제 올라온 예시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 중복되는 항산화제가 있을까요? 이러면서 제가 만 29세가 되는 제가 먹고 있는 항산화제가 너무 과하지 않나 상담드려요. 이러면서 자기가 먹고 있는 항산화제를 나열했는데 벤포시아민, N-아스티시스테인, PQQ, L-아르기닌, 아스타잔틴, 셀레늄, 유비퀴놀, MSM, 글루타치온, 비타민C, 고용량, 알파, 리포산 해서 루테인과 커큐민도 복용하다가 끊었대요. 이거를 다 먹으면 배가 부르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오늘을 이제 영양제 복용법을 얘기하면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거예요. 제가 이 앞에서도 극심한 운동은 하지 말라 그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뭘까요? 영양제를 복용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는 기본 영양제를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내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무리하지 않고 즐겁게 드시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지금 이분이 드시는 거는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에 이 정도 먹으면 식사하는 데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거를 이렇게까지 만 29살이신 분이 이렇게 드신다는 거는 약간 강박적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스트레스예요. 본인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분 성격 자체가 약간 옵세시브한 거죠. 옵세시브. 저희는 의대가 다닐 때 저도 옵세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옵세네 막 공부하고 막 이러면은 나 시험 공부 안 했어 막 이러면은 시험 공부 안 해서 어떡하지 막 공부해야 돼 막 이러면은 옵세네 막 저희는 막 이래요. 그러니까 옵세라는 게 옵세시브라는 거에서 나오는 이제 저희가 별명인데, 옵세시브는 강박적인 거죠. 그래서 강박적인. 저희가 또 이제 의사들 중에도 강박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 저희 어느 정도 남아있죠. 근데 이렇게 항산화제를 이 정도로 먹을 정도의 옵세시브한 그런 강박적인 거에 시달리고 있으면 안 먹으니만 못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심리적 스트레스는 결국 산화 스트레스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스트레스 관리,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율신경계라는 거는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희가 근육에는 수의근이랑 불수의근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나누는데요. 수의근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팔이나 이런 근육들, 내가 굽힐 수 있을 때 굽히고, 필 수 있을 때 필 수 있는 거. 이건 내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근육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방광이나 이런 애들도 근육이 있을까요? 그쵸? 방광이나 이런 애들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이죠. 그쵸? 그런데 얘네들을 제가 물론 그 관략근을 그것도 관략근도 여러 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변을 본다든지 제가 소변을 본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 있죠. 관략근 중에서도 수의적인 관략근이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하지만 제가 제 방광을 마음대로 조절을 완벽히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얘는 이제 불수의근이고, 그리고 자율신경계가 조절을 합니다. 자율신경계는 한마디로 교감신경과 부식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대 작용을 하는 거예요. 부교감 신경은 예를 들면 이완이라든지 평화로움 이런 것과 좀 관련이 돼요. 늘어지는 것. 교감 신경은 굉장히 얼럿하고 긴장되고 불안이 있고 뭔가 빠르게 진행되고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됩니다. 보시면 부교감 신경과 반대로 교감 신경, 동공이 확대되고 막 우리가 놀라면 동공이 확대되죠. 침분비가 억제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입이 바짝바짝 타죠. 우리가 굉장히 막 긴장되고 막 불안하고 놀라고 막 이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심장 박동이 엄청 촉진됩니다. 막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요. 소화는 안 되죠. 소화관 운동과 소화액 분비가 억제됩니다. 우리가 긴장하고 막 놀랐는데 소화가 잘 될 리가 없죠. 그리고 방광도 오히려 이완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소변이 안 나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우리가 뭐 자율신경계가 손상됐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교감신경에 항진이 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냐면 항상 불안하고 항상 뭔가 얼럿하고 굉장히 긴장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너무 강박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지금도 어느 정도 남아있지만 조절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교감신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불안, 초조, 놀람 이런 것들과 관련되기 때문에 아까 소화도 잘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소화 기능이 멈추죠. 근데 항상 이게 그 교감신경이 작동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부교감신경이 작동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원시인 시절에 fight or flight 반응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사자를 제가 갑자기 만났어요. 길 가다가.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제 몸은 교감신경이 확 기능을 해야죠. 그래야지 제가 동공이 확 켜지고 그리고 나의 심장 박동 두근두근 막 하면서 얼른 도망가 이렇게 막 하겠죠. 그래서 막 저가 막 뛰어서 도망가겠죠. 그건 싸우던지 그 사자와. 그래서 이런 교감신경이 작동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반대로 제가 편안하게 잠을 잘 때는 부교감신경이 작용을 해줘야겠죠. 교감신경은 좀 쉬고 부교감신경이 작용을 해서 저는 조금 더 릴렉스하고 이렇게 해서 쉬어줘야 되는데 항상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이 functional disease, 기능성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기능성 소화불량, 불면, 그죠? 지금 교감신경이 항진됐는데 잠이 올 수가 없죠. 심장은 두근거리고 항상 이제 카타볼리즘이 일어나기 때문에 체중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게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분들이 항상 소화불량, 불면, 두근거림, 체중 감소에 시달리세요. 그리고 여기저기 병원을 가서 검사를 내시경 검사도 하고 CT도 찍고 MRI도 찍고 B검사도 하고 해도 검사 결과는 늘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소화불량이라고 나는 너무 소화가 하나도 안 되고 이러는데 막상 위내시경 해보면 뭐 그냥 일반적입니다. 위염 정도밖에 없어요. 뭐 이러고 나는 두근거림이 너무너무 심한데 막상 뭐 심장 그 심전도를 찍는다든지 뭐 24시간 EKG 같은 것도 하죠. 해도 부정맥도 없고 뭐 심장 초음파에서 심장의 구조적인 문제나 뭐 기능적인 문제도 없어요. 나는 체중이 막 빠지는데 암은 없대. 아무리 머리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훑어도. 이것들이 바로 마지막에 기능과 관련해서 진료를 보는 의사들을 만나게 되면 교감신경계 항진에 의해서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교감신경은 원래 fight or flight 반응이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막 원시인들이 뭐 사자를 만난다든지 이렇게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야 되는 상황에는 항진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계속 예를 들면 우리가 잠을 자야 된다든지 릴렉스를 좀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항진되어 있는 것이 문제죠. 여기서 또 스트레스 반응이 나옵니다. 부신기능 저하. 여러분들이 요즘에 미디어에서 맨날 나오는 부신기능 저하증, 부신피로 이것이 여기서 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뭘까요? 아까 fight or flight 반응에서 그런 예를 들면 사자를 만났어 원신이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나는 싸울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이런 반응을 해야 돼. 이런 스트레스적인 상황이죠. 이런 스트레스적인 상황에서는 코티졸이 분비가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fight or flight 반응에서는 코티졸 릴리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코티졸이라는 거는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스테로이드죠. 그래서 얘가 HPA-ACEs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스트레스 리스폰스 시스템이에요.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코티졸이 어떻게 분비되고 조절되는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하이포탈라머스, 그 시상하부에서 CRH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자극을 해주고 그러면은 걔가 뇌하수체, 피튜이터리 글랜드, 뇌하수체를 자극을 합니다. 그럼 뇌하수체에서 ACTH, 뇌하수체랑 시상하부는 둘 다 뇌예요. 뇌에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뇌하수체에서 ACTH라는 것이 이제 분비가 돼서 얘가 우리 몸에 있는 부신을 자극을 해서 코티졸을 분비하게 됩니다. 코티졸은 약간 스테로이드성 같은 애예요. 우리가 스트레스 반응, fight or flight 반응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수술이라든지 굉장한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요. 정상적으로는 그 부신이라는 장기에서 코티졸이 분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코티졸이 많이 분비가 되면 이제 그 네거티브 피드백, 그 되먹임 그 반응을 통해서 너무 많이 분비가 될 때는 또 다시 그 시상하부에 이제 됐어 충분해 라고 하면은 시상하부에서는 CRH 분비를 해서 뇌하수체를 자극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제 그만해도 돼 이렇게 점점 하면서 서로 사이클을 이제 반응을 하면서 조절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신 기능 저하, 부신 피로라는 것들이 요즘 미디어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 비욘디 제 그 커뮤니티에도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주세요. 부신 기능 저하로 인한 피로. 안녕하세요. 부신 기능 정상화를 위한 영양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부신 기능 저하로 만성 피로를 겪은 지 10년 가까이 되고 식욕 저하, 무기력증이 심해요. 이분은 정말 저희가 의학적으로 말하는 adrenal insufficiency, 부신 기능 저하, 부신 저하, adrenal insufficiency가 있는 걸까요? 사실은 이제 미디어에서 맨날 나오는 제가 뭐 얼마 전도 아니죠. 되게 오래됐는데 뭐 TV에서 보니까는 어떤 한의사분이 부신 피로에 좋다, 막 부신 기능 저하에 좋다, 막 이러면서 무슨 흑염소인가 막 이런 걸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부신이 아까 말한 것처럼 스트레스 반응에 관여하는 게 맞습니다. 스트레스를 제대로 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코티졸 분비가 제대로 돼야 되고 이것들이 고장난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HPA-ACEs가 고장난 분들 여기서 분들은 그 스트레스 상황에 코티졸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고 또 그것들이 만성적으로 가시는 경우에는 뭐 식욕 저하라든지 무기력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됩니다. 근데 이 HPA-ACEs가 고장난 분들이라는 건 어떤 경우가 고장난 거겠죠? 뭐 예를 들면 시상하부라든지 뇌하수체, 뇌 쪽에서 고장난 경우도 있겠고 부신이 고장난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의사들이 정형적으로 말하는 그 진정한 의미의 그 부신 기능 저하, adrenal insufficiency는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미디어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부신 기능이 뭐 떨어져 있어서 뭐 식욕 저하, 무기력증이 나타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제 제가 이거 답변 드린 건데요. 이게 예를 들면 뭐 아산병에서 뭐라고 설명했나 보죠. 그 adrenal insufficiency, 부신 기능 부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부신은 양쪽 신장 위쪽에 있는 기관으로 부신은 신장 위에 이렇게 있어요. 얘는 이제 스테로이드, 코티졸이라든지 성호르몬이라든지 염류 코르티코이드 그 수분이랑 뭐 전해질 대사 관련된 호르몬입니다. 얘네들을 분비하는 능력이 있는 기관입니다. 원인의 부신 기능 부전은 most common 가장 그 많은 원인은 결핵입니다. 결핵으로 인해서 부신의 그 기능 자체가 이제 그 감염에 의해서 부신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혹은 부신 기능 부전은 이처럼 부신 자체에 생기는 문제뿐만 아니라 스테로이드의 장기간 사용, 시상하부 뇌하수체 병변, 쿠싱 증후로 인한 선종 절제술 후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제가 HPA-ACEs 아까 그림을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부신 기능 그런 부전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시상하부랑 뇌하수체 같은 뇌 쪽의 문제에서 CRH, ACTH가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아서 코티졸이라든지 그러니까 부신이 제대로 자극을 못 받아서 생기는 부신 기능 부전 혹은 부신 자체가 결핵에 의해서 이제 결핵 감염으로 이제 기능을 못하게 돼서 생기는 거 또
오랫동안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제 엑소제너스라고 한대요. 저희가 외부에서 엑소제너스하게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줌으로써 그러면은 부신이 이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부신에서는 엑소제너스하게 계속 들어오니까 나는 코티졸을 분비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면서 한참 쉬었어요. 그리고 나서 스테로이드가 갑자기 외부성 스테로이드, 외인성 스테로이드가 갑자기 끊기게 되면 얘는 일을 하는 기능을 다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오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들인 경우에 제대로 스테로이드가 코티졸이라든지 이런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 경우가 의학적으로 말하는 처음에 원래 말하는 아드레날 인서피션시 부신 기능 부전입니다. 부신 기능 부전은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볼까요? 부신 기능 저하증은 의학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부신 기능 저하증은 진단을 위해서는 입원을 해서 진행해야 되는 혈액 검사와 뇌 MRI 등 검사 등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사실은 그 Rapid ACTH 스티뮬레이션 테스트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아까 그런 뭐 ACTH를 한번 막 부신에 이제 주면서 코티졸이 부신에서 분비가 되나 안 되나 막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한 검사가 아니에요. 입원해서 해야 되는 검사고 실제로 아드레날 인서피시언시를 진단 받으신 분들은 뭐 예를 들면 수술을 받거나 막 감염 등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막 넣어줘야 되고 이런 치료를 받아요. 그리고 적어도 최소한 아드레날 인서피시언시로 진단을 하려면 그런 어떤 스크리닝, 선별 검사로 아까 말씀드린 ACTH 스티뮬레이션 테스트를 막 입원을 해서 진행하지 않고 그냥 그래도 선별 검사로 한번 있나 없나 살짝 한번 맛보기로 봐보자 라고 할 거면 아침 8시에 시행하는 뭐 코티졸 레벨 검사 이런 것들이라도 시행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대충 그냥 필요하다고 하고 하니까 미디어에서 그거 부신 때문이야 막 이렇게 예전에 간 때문이야 라고 막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감초 주사를 맞아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필요한가 보고 뭐 식욕 저하가 있고 무기력하고 이런 거 보니까 내가 부신 기능 저하인가 봐 이렇게 아무렇게나 붙이면 안 되고요. 부신 기능 부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제대로 된 ACTH 스티뮬레이션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8시 아침에 보는 코티졸 테스트라든지 혈액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보고 정말로 코티졸 레벨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아까 말씀드린 뭐 당뇨 코르티코이드, 염류 코르티코이드라든지 아드레날린 그런 성호르몬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정말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진단을 받는 애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자꾸 TV에서 나오는 부신 기능 부전은 뭘까요? 그거는 부신 기능이 망성적으로 남들보다 살짝 떨어져 있는 경우예요. 이거는 치료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능 자체가 살짝 떨어져 있는 거죠. 왜 떨어져 있을까요? 왜 떨어져 있을까요? 그거는 다시 앞에로 가게 되죠. 바로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엄청 앞으로 오게 되죠. 교감신경이 늘 항진되어 있는 사람들은 늘 fight or flight 반응이죠. 늘 싸우는, 늘 원시인 중에서 늘 사자와 만나는 것 같은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늘 항진되어 있고 그러면은 늘 HPA-SS가 늘 작동을 하게 됩니다. 계속 코티졸이 스트레스 반응이 일시적으로 일어나서 그것이 그 스트레스 진짜 일시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코티졸이 분비가 되고 그것이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코티졸 분비가 멈추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늘 교감신경이 사람이 늘 항진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늘 항상 스트레스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끊임없이 HPA-SS가 돌아가게 되고 끊임없이 코티졸 분비가 부신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부신도 지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진짜로 fight or flight 반응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코티졸 분비가 안 되고 레벨 자체가 아침 8시에 했던 뭐 코티졸 그런 테스트에서 보면 코티졸 레벨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막 기력도 없고 그렇게 본인은 피로하게 느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신 기능 저하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히 피로라든지 내가 기력이 없고 이런 것들은 의학적으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아드레날 인서피션시는 아니고요.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건 어떤 치료적으로 진정한 의미 그런 아드레날 인서피션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를 받아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수술을 한다든지 감염을 한다을 때, 감염이 있다을 때 다른 사람이랑 달리 굉장히 고농도의 스테로이드를 써주지 않으면, 주사를 써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걸 동반해서 스테로이드를 써야 되고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섹스 호르몬, 그러니까 성호르몬 이런 것들도 분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호르몬 치료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니겠죠. 근데 이제 그거 기능이 저하가 되어 있는 분들, 항상 너무 HPAS가 너무 돌아가서 저하가 되어 있는 분들, 이제 더 이상 적절하게 fight or flight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기력이나 이런 식욕저하라든지 무기력증 뭔가 이런 것들, 피로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겠죠. 누굴까요? 제가 이게 사진이 접니다. 이게 굉장히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교감신경이 굉장히 항진되어 있고 이런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항상 얼럿하고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항상 스트레스 반응을 항상 하고 있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인턴을 할 때 사진이고요. 저는 이제 뭐 서울대 다닐 때랑 막 의학전문대원 다니고 이럴 때도 이제 항상 막 1등을 했어야 돼. 서울대도 저는 조기 졸업했거든요. 미친 듯이 막 그래서 절대 쉬지 않아.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돼. 나는 항상 쫓겨. 늘 쫓기는, 늘 fight or flight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늘 쫓기는 거야. 서울대도 무조건 조기 졸업해야 돼요. 조기 졸업하고 제가 22살에서 3살 넘어갈 때 CJ 연구소에 들어갔어요. 그때 막 사람들이 뭐냐고 쟤는 막 그때 저희 연구소는 다 거의 석사 박사 레벨들이어서 나이들이 다 많으셨는데 제가 22살, 3살 넘어갈 때였죠. 그때 가고 난 너무 늦은 거야. 근데 막 그런데도 막 나는 마음이 너무 급해. 그래가지고 막 의학전문대원 가서도 막 내가 1등 해야 돼. 내가 무조건 1등 해야 돼. 내가 항상 장학금 받아야 돼. 인턴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온갖의 병이 났죠. 근데 이때 제가 이게 피부만 이런 게 아니라요. 그때 당시에 막 생리도 다 멈췄었고 굉장히 많은 약을 복용했어요. 생리도 다 멈췄었고 정신과적으로도 힘들었고 뭐 허리나 이런 것도 굉장히 뭐 움직일 수가 없었고 굉장히 제가 진짜 온갖 질병이 있었고 교수님들 뭐 산부인과 교수님도 보고 뭐 근데 호르몬제를 먹어서 호르몬제를 먹어서 조절을 해도 생리가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엄청 과다출혈 아니면 완전 정지 계속 반복되고 피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것도 스킨 바이옵시를 조직 검사를 하고 해도 원인을 몰라요. 다 교수님들도 원인을 모르고 허리병이 나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데 뭐 MRI나 이런 거 촬영을 하면 이유를 모르겠어. 협착증도 아니고 디스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모르겠어. 맨날 토할 것 같고 몸무게도 막 40대 초반, 40kg 초반대였는데도 전혀 식욕도 없고 항상 항진되어 있죠. 불면증도 굉장히 심했어요. 너무 피곤한데 잠을 절대 못 자고. 네, 이게 바로 접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한 그 스트레스 반응, 교감신경이 늘 항진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인턴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내 맘대로 하자. 내 맘대로 살자. 그래서 이너피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고 해도 힘듭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영양제를 먹고 있고 굉장히 관리를 하지만 이너피스, 그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지 않은 채로 그거를 복용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제가 아까 초반에 항산화제를 막 10개 넘게 먹는 분한테 이게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얘기예요. 건강에 대한 염려라든지 뭔가 강박적으로 그거를 복용을 하면 과연 그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이너피스를 찾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사진첩에 핸드폰에 있는 애들인데
나름 제 집에서 나름 요가도 하고 거꾸로 서 있죠? 하고 책도 읽고 저만의 그런 안락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안락한 공간을 만들어서 늘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내 스트레스를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나에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요가도 하고 그리고 내 안락한 자리도 만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의자도 만들고 옆에 꽃도 저는 꽃이나 식물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자주 가고 저기 보면 그림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제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하고 반신욕도 하고 내가 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항상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나를 릴렉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거기에 플러스 영양제라든지 치료가 같이 동반이 돼야지만 결국에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패밀리 서포트도 굉장히 중요하죠. 가족의 지지라든지 친구의 지지. 사실은 제가 굉장히 그런 교감신경이 늘 항진되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좋아질 수 있었던 거, 많이 괜찮아질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저희 남편의 역할이 커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저와 완전히 반대로 굉장히 스테이블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평화를 사랑하고 천성적으로 기질이 굉장히 항상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반대로 굉장히 느긋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아까 그 인턴 할 때 그 사진을 찾다 보니까 옛날 핸드폰을 예전에 쓰던 핸드폰을 막 다시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게 차 처음에 막 운전할 때 이제 사고 낸 거예요. 잘못했어. 막 이래서 막 이렇게 사고를 냈어. 너무 창피해. 유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보면은 뭐 그랬구나. 사고 난 걸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지니까요. 울롱아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 말아요. 저희 남편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면 봐요. 오빠, 근데 사고를 하나를 더 쳤어. 하루에 2건. 제가 초보 때 하루에 2건 사고를 낸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때 아마 인천의료원 막 이런 데 파견 나왔을 텐데 저희가 막 밤새고 이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인천의료원에 나가면서 한 번 받고 그리고 제가 그때 집에 들어오면서 한 번 아파트에서 또 박았어요. 주차를. 2번 갔어요. 난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긁고 가는 걸 목격했대. 인천의료원서 막 했더니 제가 막 보죠. 롱안에 살 가치가 없어. 유유. 저는 극단적이죠. 그럼 남편이 그런 말 하지 마요. 이제 조금만 조심하면 됩니다. 저희 남편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패밀리 서포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느긋한 사람을 옆에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긋한 사람을. 사실 저희 쪽은 저희의 가족들은 다 저처럼 약간 교감신경이 늘 항진되어 있고 굉장히 목적 지향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지 않은 남편을 만나면서 이제 이너피스를 찾는 거에다 좀 더 몰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몸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베스트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게 가장 베스트죠.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양제 복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이거를 관통하는 주제는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항산화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강박적이고 그런 식으로 강박적인 태도 그리고 막 교감신경이 늘 항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을 찾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너무 이런 내용으로만 가면 안 되니까 아주 짧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 항산화라는 거, 이 그림 보면 이제 어렵죠? 갑자기 산화 스트레스가 막 유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이런 산화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이런 거를 굳이 얘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 제가 빠르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항산화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글루타치온, 알파 리포익 애시드, 비타민 C, 셀레늄. 지금 보면 이 H2O2라는 애가 바로 산화 스트레스, 자유 라디컬입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다른 세포의 DNA 데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걔네들을 그냥 일반 물로 이제 변환시킬 수 있는 애들이 바로 글루타치온, 알파 리포익 애시드, 비타민 C, 셀레늄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산화제예요. 지금 보면은 이제 제가 좀 빠르게 얘기할 텐데요.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항산화제 그리고 좋은 영양제들이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폴릭 애시드, 비타민 B6 엽산이죠. 뭐 리보플라빈, 그다음 비타민 B12, 그리고 베타인, 그리고 뭐 글루타치온, 리보플라빈, 리포익 애시드, 비타민 C, 셀레늄, 그리고 비타민 E, 오메가3, 뭐 시스테인 이런 애들이 다 바로 NAC, 시스테인 이런 애들이 바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애들이라는 거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항산화 네트워크를 얘기할 때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런 애들이 나와 그 글루타치온, 뭐 알파 리포익 애시드 이런 애들이 항상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산화, 그 자유 라디컬 얘를 없애는 캐스케이드에 얘네들이 다 작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 캐스케이드에 작용하는 애들이 얘네들이 어디에 있냐? 신선한 과일 야채에 있고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하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그거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저도 아까 말한 것처럼 스트레스 매니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또 일을 하고 이러다 보면 오늘 산화 스트레스가 엄청 발생된 것 같아. 아주 그냥 나의 자유 라디컬이 그냥 레벨이 엄청 높아진 것 같아 라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도와주는 것들이 바로 영양제와 그리고 간헐적으로 맞는 주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가장 기본 영양제는 멀티비타민, 그래서 비타민 안에 비타민 D 2000IU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죠. 그리고 오메가3 이런 기본 영양제들은 그런 항산화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항상 먹어줘야 되고요. 이런 걸 먹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 때는 간헐적으로 정맥 주사를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도 맞았어요. 제가 여기 보면 여기 오늘 맞았는데 오늘 갑자기 사실 오늘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글루타치온이랑 그 비타민 C랑 그 다음에 이제 멀티블루라고 해서 미네랄이랑 뭐 이런 애들을 믹스해서 좀 맞았어요. 좀 피곤한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글루타치온은 뭐 백옥 주사, 아이유 주사로 또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당뇨병성 식경병증으로 또 효과가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뭐 백옥 주사, 아이유 주사라고 부르는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루타치온이 이제 그 항산화 효과에서 굉장히 메인이기 때문에 이제 얘가 간에서 특히 간은 우리가 해독과 관련된 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그 작용을 하면서 이제 간이 안 좋으면 얼굴이 조금 어두워지듯이 그런 항산화 효과를 통해서 이렇게 간의 해독과 이런 캐스케이드를 돌리면서 얼굴이 좀 뽀얘지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미용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복용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복용하는 건 아니죠. 암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암에 의한 표준 항암 치료 부작용에 의한 뭐 페리페랄 뉴로파시, 그 말초 신경병증이라든지 당뇨병성 신경병증, 그리고 항산화 효과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DNA 데미지나 뮤테이션을 억제를 해가지고 이제 그 암의 재발이나 전이 이런 것들을 막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효과를 노리면서 하고 있죠. 간이 이제 간 안 좋은 경우에 글루타치온을 많이 주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간이 해독에도 많이 관여를 하지만 간세포 자체도 사실은 데미지를 세포 손상을 굉장히 많이 입는 애예요. 그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래서 간세포가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제 세포 손상이 유발되게 되면 반복적으로 유발되면 그게 간 경화가 되고 간암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간이 안 좋다 이런 사람들한테 뭐 글루타치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캐스케이드 보면 글루타치온이랑 셀레늄이 같이 일해요. 그래서 요거죠. 요거 보면 글루타치온이 일을 할 때 보면 글루타치온 페로스테이즈라는 효소가 이제 그 항산화 역할을 할 때, 그때 셀레늄이 같이 사용되죠. 글루타치온이 바로 재료고, 글루타치온이 리듀스드 글루타치온이 되면서 이제 글루타치온 페로스테이즈가 셀레늄, 이때 같이 필요한 조효소, 코팩터들이 셀레늄, 뭐 알파 리포익 애시드, 비타민 C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칵테일 요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양주사 맞을 때 칵테일 요법을 맞을 때 셀레늄이라든지 알파 리포익 애시드, 비타민 C, 글루타치온 이런 애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비타민 B 컴플렉스라든지 이런 애들이. 그래서 칵테일 요법에 각 병원마다 약간씩은 칵테일 요법이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 이유가 얘네가 다 같이 있어야지 이런 캐스케이드를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간 셀레늄이나 이런 것도 조금 준비를 해놨는데요. 시간이 돼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조금 내용을 가장 기본적이지만 영양제 복용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조금 더 스페시픽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어갈게요. 부신이라는 단어가 처음인데 성격적으로 맨날 화나고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사람은 부신 기능 저하로 암에 걸릴 수도 있나요? 부신 기능 저하로 암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신이라는 거는요, 그 콜티졸이라는 그런 이제 콜티졸과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분비를 하는 거에 있어서 작용을 하는데요. 부신 기능 저하 자체가 암과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성격적으로 맨날 화내고 날카롭고 신경적인 사람, 질적인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화 스트레스가 유발이 되겠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바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을 하게 되고 그 산화 스트레스가 바로 DNA 데미지 같은 것들을 그 세포의 그런 유전자 손상이라든지 변이로 유발되게 되고 그런 손상된 그런 세포가 그 면역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 항진은 체중 감소 말고 체중 증가는 안 되나요? 안 되나요? 네, 교감신경 항진은 이제 주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감신경 항진은 이제 빼빼 마르게 되죠. 왜냐면 예를 들면은 교감신경 항진은 약간 갑상선 기능 항진증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질적이, 그러니까 그 교감신경 항진이 돼야 되는 적절한 상황에서 항진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일상적으로 항진이 되어 있으면 사람이 굉장히 곤두서 있고 막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대사가 엄청 빠르게 일어나고 잘 때 못 자고 그죠? 그리고 식욕도 없게 되고 왜냐면 그 소화 운동이 제대로 안 되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사람이 막 마르게 되죠. 그래서 체중 증가보다는 체중 감소와 연결되게 됩니다. 부신 기능 관련 결핵 완치 받은 사람은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그러니까 결핵에 걸렸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신 기능 저하가 유발되는 건 아니에요. 결핵이 많은 분들이 폐에만 걸리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결핵은 폐결핵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기관 그 장기에서 유발되는 그 결핵들이 있어요. 소화기 결핵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결핵에 의해서 결핵균이 그 부신에 침범을 한 경우에는 이제 부신의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결핵이 걸렸다고 해서 그 모든 분들이 부신 기능 저하 유발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결핵균이 부신까지 침범하신 분들은 부신 기능 저하, 아까 말씀드린 진정한 의미의 아드레날 인서피시엔시, 부신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거를 병을 유발하는 거에 가장 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결핵균이 부신에 침범됐던 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결핵을 부신에 그 감염이 없이 그냥 일반적인 폐 결핵을 하신 분들은 걸렸다가 하신 분들은 부신 기능 저하는 큰 관련이 없고요. 만약에 그 결핵균이 정말 부신에 침범을 해서 부신 기능 저하증이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은 진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예를 들면 부신 기능 저하증 있는 분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제대로 된 그 fight or flight 반응, 그 스트레스 그 리스폰스 HPA, ACEs가 제대로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일반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라든지 예를 들면 수술을 받는 상황이라든지 이럴 때는 제 몸에서 정상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콜티졸 분비가 유발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부신 기능이 정말 뭐 결핵 때문에 부신 기능 저하증을 제대로 진단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감염이라든지 수술받는 상황 이런 제대로 된 큰 몸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콜티졸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콜티졸 그 레벨의 문제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하면서 이제 이런 수술이나 감염을 치료하게 됩니다. 네. 내당능입니다. 비타민 D, 베르베린, 알파리포산, 비타민 B, 비타민 B군, 비타민 C, 6에서 9g 복용 네. 중인데요. 가감해야 될 영양제가 있으면 조언 부탁드릴게요. 우선 내당증이 뭐예요? 내당능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공복혈당 장애 혹은 당뇨 전 단계라고 하는데요.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화 혈색소가 그 당뇨라는 거에 그 정의 되는 레벨까지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 공복혈당은 저희가
100 미만이 정상인데 공복 혈당은 뭐 110 요 정도로 약간 그렇다고 해서 126을 넘는 그 당뇨에 해당하는 레벨까지는 아니지만 중간에 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내당능 장애라고 하고 이런 분들을 혹은 당뇨 전 단계 프레다이아비트 스테이트라고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베르베린이나 뭐 알파리포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보다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 영양제, 그냥 멀티비타민을 비타민 D 2000IU 포함 혹은 그 멀티비타민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비타민 D 2000IU로 따로 복용하시면서 그냥 비타민을 같이 드시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비타민C 메가도스 용법을 루틴하게 가는 거를 그렇게 권장드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비타민C는 일반적으로 복용을 하시다가 좀 많이 피곤하거나 감기가 있다든지 뭐 굉장히 좀 컨디션이 안 좋아졌지 이럴 때 조금 고용량의 메가도스 용법을 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경우여서요. 이제 평소에는 멀티비타민이라든지 오메가3 그리고 그 프로바이오틱스 그 비타민 D 2000IU를 포함해서 그렇게 드시고 그리고 약간 컨디션이 안 좋고 이럴 때 비타민C 메가도스 복용을 조금 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협심증 환자입니다. 폴리코사놀 영양제를 먹으면 LDL이 낮아지는데 이 영양제가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글쎄요. 폴리코사놀이 LDL을 수치를 낮추는 거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소규모 연구 정도는 존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LDL 콜레스테롤을 이것 때문에 낮아졌을지는 사실은 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협심증 환자분이시고 내가 폴리코사놀을 먹었을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복용 지속하시는 것도 좋고요. 대신 협심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오메가3, 바로 오메가3가 협심증 환자분들에서 그 CVD 환자분들에서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이제 검증이 된 영양제 중에서 가장 베스트로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요. 폴리코사놀도 좋지만 저는 오메가3를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요, 늘 교감시장이 활발하고 늘 부지런한 분이 느긋한 사람을 만나면 답답해서 싸우는 경우는 없나요? 네네.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항상 항진되어 있고 이랬을 때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저희가 최근에도 저희 시아버님께서 쪼꼬미를 보내주셨어요. 쪼꼬미를 이제 보내주셨는데 제가 쪼꼬미를 10마리 손질하는 동안 남편은 1마리 정도 손질할 수 있거든요. 네, 굉장히 답답하죠. 하지만 이제 좀 그럼 저도 이제 이너피스를 찾기 위해서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저희도 이제 10년째이기 때문에요. 이제 저도 이너피스를 찾기 위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가주겠니? 뭐 이렇게 내 눈앞에서 사라져 주겠니? 내가 하겠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저 차라리 다른 일을 해주겠니? 이렇게 나의 이너피스를 찾으면 됩니다. 네. 네. 자율신경 문제로 초진에 레메론정을 처방받았습니다. 이 약으로 자율신경이 조화로워질 수 있을까요? 수면 장애를 겪고 있어서 주신 것 같은데 약물 치료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레메론정, 아마 레메론정이 제가 상품명이어서 혹시 무슨 성분인지를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아마 뭐 수면 장애 때문에 주셨다고 하면 이게 그 교감신경 자율신경에 잘 조절이 안 돼서 실조증 때문에 뭐 주셨다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한번 레메론정 성분명으로 봤을 때 레메론정은 이제 주요 우울증에서 사용되는 멀타자핀 계열이네요.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자율신경 문제라는 것들이 약간 이분도 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아까 그 피부 사진 보셨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항진되어 있거나 막 이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타자핀은 약간 먹게 되면 우울증에도 도움이 되고 조금 약간 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약간 이렇게 졸리면서 릴렉스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도 만난 환자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전형적인 그런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든지 불면이라든지 가슴 두근거림 이런 걸로 고생을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명의가 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막 몇 달을 기다려서 갔는데 그분께서 나에게 항히스타민제랑 수면제랑을 처방해 주셨다. 이게 뭐냐라고 하는데 그분도 이제 노리는 거는 이거죠. 결국에는 그 교수님도 노리는 거는 뭔가 조금 릴렉스, 졸리게 만들어서 저희 같은
같은 사람들은 항상 항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얼럿하면 안 되고 약간 졸려야 돼. 나른해져야 돼요. 그래서 약간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는 의미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사실 자율신경이 조화로워진다기보다는 그냥 본인의 어떤 힘듦을 조금 조절하는 건데요. 저도 초반에는 약을 도움을 좀 오래 받았어요. 사실 저는 리보트리를 조금 장기 복용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레지던트 생활을 꼭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조금 제가 방법이 없어서 이제 조금 약간 장기 복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이제 약을 먹으면서 초반에 증상이 좀 좋아지고 난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하고 뭐 반신욕도 하고 제가 취미 생활도 갖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스트레스를 매니지를 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네. 망막 출혈을 막는 데 좋은 영양제는 뭘까요? 아르기닌을 먹고 있습니다. 출혈이 좀 더 되나요? 아르기닌을 먹는다고 해서 망막 출혈이 더 유발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사실은 이제 눈 영양제 관련해서도 저도 조금 한 번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 비욘디나 이런 데서도 눈 영양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모든 눈에 마치 그 지아잔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이것들이 만병통치약처럼 막 눈에는 뭐 지아잔틴 뭐 걔네지 뭐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제 블로그에다도 써놨는데 그 영양제 같은 경우 AREDS2라는 그 연구 결과에 의해서 그 눈 영양제로 가장 유명한 애예요. 근데 걔는 사실은 그 뭐 다른 뭐 노안이라든지 뭐 안구 뭐 건조증이라든지 망막 출혈이라든지 이런 것들과는 큰 상관이 없고요. 사실은 황반변성 관련해서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 그 영양제였어요. 그 검증이 된 거는. 근데 망막 출혈 같은 경우는 황반변성이랑 어느 정도 조금 뭐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황반변성에서 망막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AREDS2 포뮬라를 드시는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르기닌보다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혹시 뭐 저한테 그걸 남겨주시거나 제 블로그에 가보시면은 그 답변 AREDS2라는 그 포뮬라가 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예전에 알파리포산하고 글루타치온하고 함께 복용했을 때 머리카락이 너무 빠져서 중단했는데요. 찾아보니까 알파리포산 복용하고 머리카락 빠진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그냥 기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근거 있는 작용 기전이 있는 걸까요? 사실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알파리포산이랑 글루타치온은 함께 복용하는 게 좋긴 합니다. 왜냐면은 항산화 네트워크, 캐스케이드에 작용을 할 때 아까 보면 알파리포산이랑 글루타치온, 셀레늄, 비타민C 얘네들이 다 같이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부족을 하게 되면은 다른 것들이 충분히 있다고 하더라도 그 캐스케이드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칵테일 주사나 이런 것들이 보면 이런 애들이 다 이제 칵테일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 주사에 보면. 근데 만약에 제가 이런 글들이 굉장히 꽤 많이 올라와요. 제가 비욘디 질문들이. 왜냐면 내가 이거를 먹었는데 뭐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이게 정말 진짠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영양제 대부분은 안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제가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멀티비타민을 먹었더니 뭐 너무 뭐 구역질이 나요. 이게 정상인가요? 대부분은 먹었을 때 별 문제가 없으시죠. 그런데 내가 어떤 개인이 먹었을 때 그런 반응이 나고 그 약을 끊었는 데는 괜찮고 다시 그 약을 먹으면 그런 반응이 나고 그러면 그 약에 의한 반응이라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무리해서 먹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알파리포익 애시드가 그 헤어 로스와 관련돼서 정말로 뭔가 작용이 있는 건지는 제가 한번 찾아봐야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문제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반응이 정말 알파리포산을 먹었을 때 머리가 빠지더라. 근데 막상 그걸 중단을 하면 안 빠지고 다시 먹으면 또 빠지고 이러면 그거는 중단하는 게 맞는 거죠. 그 개인한테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시는 거니까. 네, 여기까지 질의응답 시간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은 워낙에 또 진료 보는 것만큼 네. 자세하게 말씀을 해줬어요. 원장님 여기 보시고요. 네. 지금 선물은 준비된 라스플레 로션이에요. 이거는 아토피 있는 사람들이 쓰기에 좋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가 그동안 5분께 드렸는데 저희가 3만 구독자를 앞에 두고 있는 기념으로
제 권한으로 10명한테 드리겠습니다. 우와. 자, 그래서 원장님이 5분 도와주시고요. 네. 제가 5분 아, 네. 뽑기로 해요, 원장님. 뭐, 누구를 들어야 되지? 일단, 아까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상품을 이제 매 기능의학 교실에 나눠드리다 보니까 자꾸 받는 분들이 많이 받아요. 그래서 받는 분들도 민망하시고, 막 이렇게 새로운 분한테 주세요. 이렇게 되게 좋은 분들이 많아서 저희 카페에.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좀 룰을 정했어요. 그래서 지난 네. 회에 받았던 분들이 네. 원장님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네. 자동으로 양보하시고 다른 분 한 번 더 네. 기회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 분이 누군지 기억을 알고 있으시죠? 제가 아니까 네. 제가 알아서 네. 그래요. 그러면, 해드릴게요. 네. 뭐, 김상욱님. 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김상욱님. 네, 그리고 누구 드릴까요? 가연린님, 예, 멀타자핀, 가연린님. 네, 멀타자핀이라고 답변해 주셨었군요. 네. 네, 네, 멀타자핀, 가연님, 그리고 또 가연린님 답변해 주셨고, 또 송민희70님, 네. 송미70님, 슬로우 라이프님. 슬로우 라프님 지난 시간에 받았어요? 안 왔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혜진님 드렸나요? 아니요. 네, 이혜진님. 이렇게 네네네네. 5분 기억하시나요? 저도 기억나요. 다시 보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5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5분. 그리고 저는 진짜 새로운 분으로 할게요. 여기 선생님 강의 내용 가슴 깊이 담아 일상생활에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응원 드리려고 최병호님 선물 드리고 또 이미숙님 좋은 말씀과 고급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미숙님. 그리고 그 질문 주신 분 중에 망막출혈 먹는데 좋은 영향 되신 아리수님. 네, 아리수님 3분 드렸고 또요. 우리 정창모님 사랑 고백도 하셨어요. 누구를 사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썸바디. 저희 걸로. 자, 그리고 한 번 더 마지막 새로 오신 분 중에 누가 있을까요? 마지막 분은 자주 오시면 아리수님. 아까 하셨죠? 아리수님 했습니다. 와, 새로운 분이 이렇게도 없네요. 새로운 분들 많이 오세요. 저희가 선물 많이 드리려고 지금 준비 많이 했거든요. 오늘 미니님 열혈한 사주셨는데 미니님 드릴게요. 미니님까지 5분. 그래서 총 10분이네요. 그죠? 총 10분은 저희 네이버 카페 진행해 플러스로 오셔가지고 닉네임, 이름, 번호